돈이 없는 사회,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만약 우리가 그냥 돈을 빌리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던 은행이, 사실은 돈을 만들어내는 곳이라면요. 오늘 저희는 현재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를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 비판과 전산화된 물물교환이라는 굉장히 대담한 대안을 담은 자료들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들은 시작부터가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은행 시스템을 한마디로 착취 구조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착취 구조요? 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불평등, 과도한 경쟁, 불안 같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지 분석을 하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물물교환 방식부터 시작해서 생산, 토지, 심지어는 상속 문제까지 거의 하나의 완성된 사회 청사진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와, 그야말로 거대한 구상이네요. 사실 저도 이 자료들을 쭉 읽으면서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막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오늘 이 주장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지금 발딛고 서 있는 이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도발적인 주장부터 시작해보죠. 은행 시스템은 착취 시스템이다. 아주 단정적인 문장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스위스 은행가 롤프 케페니크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데 은행은 신용을 발명하고 그 대가로 현실의 노동을 갈취한다고 했다는군요. 여기서 그냥 창조도 아니고 발명이라는 단어를 쓴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좀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오해하고 있다고요? 은행의 자금 중개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다들. 하지만 이 자료는 그게 거의 환상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다른 사람의 예금 통장에서 돈을 꺼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허공에서 돈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돈을 새로 창조한다고요? 그건 보통 정부나 중앙은행만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민간은행이 어떻게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료에 나온 예를 보면 이게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은행에서 1억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네. 그럼 은행이 금고에 쌓여있던 현금 1억 원을 꺼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군요. 네,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대출 담당 직원이 컴퓨터 키보드로 여러분의 계좌에 1,0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입력할 뿐입니다. 그냥 숫자를요? 네, 그 숫자가 딱 입력되는 그 순간 세상에 없던 1억 원이라는 돈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산이자 동시에 은행의 부채로요. 와, 그 설명을 들으니까 예전에 영란은행 이사였던 조시아 스탬프 경이 남겼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속임수라는 말이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었구나 싶네요, 진짜. 그렇죠. 그런데요, 은행이 그렇게 숫자를 입력해서 돈을 만들어낸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왜 꼭 착취라는 걸까요? 어차피 사회 전체가 그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고 또 우리 모두 그 편리함을 누리는 측면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 자료는 왜 이걸 굳이 착취라고까지 부르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은행이 이렇게 아무런 실물 기반 없이, 즉 무에서 창조한 그 1억 원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회수한다는 점입니다. 아, 이죠. 네, 여러분은 그 원금 1억 원과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이자를 갚기 위해서 앞으로 30년 동안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고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은 컴퓨터 자판 몇 번 두드리는 행위만으로 여러분의 미래 노동과 시간을 담보 잡아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거죠. 이 과정이 사회 전체로 확대되면 실물 경제에서 만들어진 부가 계속해서 금융권으로 흡수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은행의 이익, 곧 국민의 부채라는 등식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러고 보니 정말 이상하네요. 은행이 1억 원은 숫자를 입력해서 만들어냈다고 쳐요. 그럼 제가 갚아야 할 이자 5천만 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시스템 안에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셈이잖아요. 바로 그게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이 자료는 지적합니다. 시중에 풀린 모든 돈, 그러니까 모든 원금은 누군가의 빚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돈에 붙는 이자에 해당하는 돈은 애초에 중앙은행이든 시중은행이든 그 누구도 창조한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 시스템 전체로 보면요. 누군가가 대출 원리금을 모두 갚는다는 건 필연적으로 다른 누군가는 이자 낼 돈은커녕 원금도 못 갚고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치 참가자 수보다 의자 개수가 하나 적은 의자 뺏기 게임과 똑같은 거죠. 와, 의자 뺏기 게임.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네, 이런 제로섬 게임 같은 환경에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경쟁 심리가 조장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국가마저도 이 시스템의 일부라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정부가 재정 적자가 나면 국채를 발행하고 은행이 그 국채를 사들이면서 이자 수익을 얻는 구조 말이죠.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의 상당 부분이 은행이 무에서 창조한 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이야, 정말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은 우리의 심리에도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내가 손해본다는 인식,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만든다고 분석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기초 자체가 애초에 모두가 승리할 수 없는 의자 뺏기 게임이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 사회의 온갖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논리군요. 듣다 보니 정말 좀 암울하게 느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나요? 자료에서는 이 빚 기반 화폐 시스템이 낳는 문제들을 아주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거대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고요. 그리고 재산 상속 제도로 인해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면서 소위 수저 계급론이 현실이 되는 빈부 격차의 고착화 문제도 아주 심각하게 지적하죠. 특히 저는 청년 세대가 겪는 문제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어서 인상 깊었어요. 10대들이 불법 온라인 도박에 빠져드는 문제나 집 한 채 사려고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내는 영끌 청년들의 현실. 네,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으로 정말 큰 문제가 됐던 전세 사기 사건도 결국은 다 돈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개인의 잘못이나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참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화폐의 물신성,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인간 소외나 청년 고독사 같은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사람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더 중요해지는 현상이요.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가족과 다투는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런 모든 사회적 갈등의 뿌리에 바로 이 이자 붙는 빚 시스템이 있다고 이 자료는 주장하는 겁니다. 정말 거대한 비판이네요. 이렇게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고 나니까 이 자료가 과연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그 해결책의 시작이 의외로 아주 원시적인 개념, 바로 물물교환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물물 교환이 시작되었다고 봤거든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빵집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이기심 덕분에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다. 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그 관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물물 교환은 이기심과 이타심이 동시에 얽혀 있는 아주 복합적인 협력 행위라고 재해석하는 거죠. 이기심과 이타심이 동시에 작용한다. 흥미롭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제가 먹고 남은 사과를 가지고 있고 진행자님께서 만든 빵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제가 교환을 시도하는 건 일단 저의 배고픔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 교환이 성공하려면 진행자님 역시 제 사과를 필요로 해야만 해요. 그렇죠. 제가 사과를 원하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되죠. 바로 그겁니다. 즉, 저는 저의 필요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진행자님의 필요까지도 고려하고 존중해야만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일방적인 갈취가 아니라 상호 간의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명백한 협력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긴 그렇네, 하옹. 하지만 과거의 물물교환은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진 사람을 우연히 딱 만나야만 하는 소위 욕구의 이중적 불일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잖아요. 그래서 화폐가 발명된 거고요. 그런데 왜 굳이 다시 물물교환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 전산화라는 현대 기술이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물리적인 한계를
IT 기술로 뛰어넘자는 거죠. 아, IT 기술로요? 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같은 걸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교환하고 싶은 물건을 사진이랑 같이 게시물로 쭉 올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빵이 필요하면 그냥 빵이라고 검색해서 빵을 내놓은 사람들 중에 제 사과를 원하는 사람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죠. 시공간의 제약이 거의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물물교활이 가진 두 가지 중요한 철학적 장점을 강조하더군요. 실물 가치의 분산과 축적의 한계.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모든 가치가 돈이라는 단 하나의 척도로 집중되잖아요. 1억짜리 집, 100만 원짜리 가방, 10,000원짜리 식사, 전부 다 돈으로 환산이 되죠. 그렇죠. 하지만 물물교환 사회에서는 가치가 수많은 실물에 분산됩니다. 예를 들어 저한테는 더 이상 쓸모없는 낡은 유모차가 아이를 갓 낳은 부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물건이 될 수 있죠. 즉, 가치가 어떤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라는 특정 물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가치 전도 현상이 사라진다고 보는 거죠. 축적의 한계라는 말도 직관적으로 와닿네요. 돈은 그냥 숫자니까 은행 계좌에 무한정 쌓을 수 있지만 쌀이나 옷, 가구 같은 실물은 보관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실물은 부피를 차지하고 시간이 지나면 낡거나 썩습니다. 저장에 명확한 한계가 있죠. 한 사람이 부를 무한정 쌓아두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는 자연스럽게 부의 과도한 독점을 막고 극심한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돈이 곧 빚인 사회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빚 없이 살아가는 빚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그 첫걸음인 셈이죠. 들어보니까 단순히 중고물품을 온라인으로 바꾸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네요. 이 물물교환 시스템 자체가 새로운 사회 시스템의 기초가 된다. 이런 거군요. 자, 그럼 이야기는 더 큰 그림으로 확장됩니다. 국가 생산수단 서비스 공동체화. 용어는 좀 어려운데 굉장히 급진적인 아이디어 같아요. 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 가진 시간의 10%를 의무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생산활동에 참여하자는 제안입니다. 시간의 10%요? 네. 예를 들어 의사는 일주일에 4시간은 공공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봉사하고 농부는 4시간은 공동 식량 생산을 위해서 일하고 프로그래머는 4시간은 공공 플랫폼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일하는 거죠. 어떤 직업이든 공평하게 절대적인 시간 10%를 공동체에 기여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발상이긴 한데 현실적인 의문이 바로 드네요. 누가 어떤 일을 할지는 어떻게 정하죠? 모두가 편한 일만 하려고 두면 어떡하죠? 자료에서는 그 부분을 선착순이라는 아주 간단한 원칙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필요한 공공노동의 종류와 인원을 미리 공지하고 원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이죠. 물론 이 아이디어가 현실에 적용되려면 훨씬 더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핵심은 개인이 혼자 할 수 없는 사회 인프라나 공공 서비스를 공동의 노동으로 함께 만들고 유지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90%의 시간은 각자 원하는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사용하고요. 토지를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재로 보고 사용권만 부여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주거 공간과 최소한의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작지를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토지를 절대로 사고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아, 매매가 금지되는군요. 네, 부동산 투기나 지대 추구를 통한 불로소득의 원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다만 내가 배분받은 땅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땅에서 내가 더 효율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서로의 사용권을 물물교환할 수는 있도록 합니다. 결국 모두가 비슷한 출발선에서 삶을 시작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공동으로 생산된 물품들은 배급 기반 시장 경제를 통해 분배된다고 하는데 이걸 듣고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의 그 비효율적인 배급제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과거의 배급제가 국가가 정해준 양을 줄 서서 받아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이었다면 이 모델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공동으로 생산된 제품들을 마치 대형 마트처럼 한 곳에 쫙 진열해 두고요.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자율적으로 가져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자율적으로요? 정말 이상적인데요. 하지만 인간의 욕심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건 아닐까요?
누군가 트럭을 몰고 와서 싹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죠? 이 자료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나요? 바로 그 부분이 이 모델의 가장 큰 도전이자 핵심 철학입니다. 이 자료는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과도한 탐욕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시소성과 경쟁을 강요하는 지금의 시스템에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봅니다. 아, 본성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네, 반대로 기본적인 생존이 보장되고 모두가 빚 없이 살아가는 협력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타심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고 양보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즉, 시스템이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시스템이 인간을 바꾼다. 정말 거대한 전제네요. 자, 이제 이 새로운 사회 모델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상속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윤치호의 10% 이성과 90% 감성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은행의 지급준비 제도를 비유로 드는 부분이 아주 독특하고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 자료는 현재 은행 시스템을 비판했던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상속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은행이 고객 예금의 약 10% 정도만 지급 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90%는 대출을 해줘서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 지급 준비 제도를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자료는 이것을 이기심의 연쇄라고 규정합니다. 내가 가진 것의 10%라는 이성적인 최소한만 남겨두고 90%라는 감성적인 탐욕으로 타인에게 유료로 빌려주면서 이득을 취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조를 정반대로 뒤집자고 제안합니다. 정반대로 뒤집는다는 건 10%와 90%의 역할을 바꾸자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상속 재산의 90%는 자식에게 자유롭게 물려주되 나머지 10%는 의무적으로 국가, 즉 공동체에 헌납하게 하자는 겁니다. 아, 10%를 사회에 환원해라. 네. 이성적으로 자식을 위해 남겨야 할 90%는 보장해주고 나머지 10%는 감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내어주는 이타심의 연쇄를 만들자는 거죠. 이를 통해서 개인의 행복, 즉 자식에 대한 사랑과 공동체 전체의 행복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와, 정말 기발한 비유네요. 은행 시스템의 논리를 역으로 이용해서 이타적인 제도를 설계하자는 거니까요. 이 주장의 배경에는 앞서 말한 물물교환 사회의 특성, 그러니까 부의 형태가 다르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물물교환 사회에서는 재산의 가치가 돈처럼 절대적이지가 않죠. 자료에서 든 예시처럼 아버지가 평생 컴퓨터를 수백 대 모았다고 해도 컴퓨터에 전혀 관심 없는 자식에게는 그게 엄청난 재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소. 그냥 공간만 차지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따라서 돈처럼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는 식의 맹목적인 부의세습 욕구 자체가 지금 사회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돈과 은행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서 출발해서 전산화된 물물교환, 공동생산과 토지 공유, 그리고 이타적 상속제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완성된 대한사회 모델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대담하고 때로는 너무 이상적이어서 비현실적으로 들리기까지 하는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돈의 본질, 가치의 기준, 그리고 인간의 행동 동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현대 주류 경제학이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 자료는 그와 정반대로 시스템을 바꾸면 인간 내면의 협력적이고 이타적인 본성이 발현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 자료는 이런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삶의 목적은 남보다 뛰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다 좋은 기억을 남기고 가는 것. 경쟁이 아닌 협력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제 시스템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지금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